글로벌 리포트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고율 관세 정책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면서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죠. 네. 그러면서 미국 제조 부활, 그다음에 무역 적자 해소 이것을 목표로 해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론적인 원칙으로 보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위 그 보편적 기본 관세라고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는 평균 2에서 3% 정도였었는데 기존 관세가요. 이제 여기에서 10%라고 하면은 무려 7에서 8%포인트 정도 아주 크게 인상된 수준이죠. 특히 그 FTA 체결국과는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이 이제 서로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력화될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상호주의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받고 있다면은 그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원칙인데요. 그다음에 특히 중국계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기존 25% 관세 이것도 아주 높은데 이제는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무역 조치라기 하기보다는 중국의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미국 주장으로는 불공정 무역, 그다음에 기술 절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 성격을 띠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 그다음에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자칫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도 향후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관세 폭탄의 첫 번째 나라가 됐던 곳들이 이제 중국, 캐나다, 멕시코였었는데 이 네. 나라들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나라들이 이제 주변국,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을 향해서도, 무역 보복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무역 지수. 근데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 보복 관세를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아니면은 협상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대화로 풀자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다변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제 난 다른 친구 알아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양한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아무래도 같은 북미 무역 협정 상대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좀 더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강경 대응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로 미국에도 보복 관세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보복 관세를 예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WTO에 제소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동북아시아에서는 협력 쪽으로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제 유지를 웬만하면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내에 공장을 좀 더 투자를 확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도요타라든가 혼다 자동차 같은 이런 회사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더 좀 확대하는,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좀 그 다양한 그런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벌써 관세 얘기가 들어와서 철강이나 자동차 이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그 자동차나 전자 그리고 철강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간접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방향으로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자, 그리고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이런 데에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미 FTA로 관세를 없이 이제 상호 간에 이제 그런 그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10% 관세가 적용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인데 앞으로 미국 내에 그 공장 투자 압박을 더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네.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이제 전자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 이미 그 관세를 25% 부여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다만 그 쿼터 면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량이 넘지 않으면은 25%를 적용받지 않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혹시 또 이렇게 철회되는 건 아닌가, 그런 위험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 그 공급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역 다변화 이런 쪽으로 한국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변도의 어떤 그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할 그런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네. 지금 금융시장도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화가 약해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이런 그 종합적인 대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 전략의 변화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특히 그 공화당의 그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지금 큰 어떤 변화의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80년대 20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 미국의 커다란 어떤 그 대외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이끌어 왔다면은 이 신자유주의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는 네오콘 시대가 큰 이제 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개방 정책, 그다음에 그 글로벌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대에서 좀 더 문을 닫고 폐쇄적인 이런 그 시대로 넘어갔을 때 미국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주장은 미국에서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우연한 기회였죠. 그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약간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 미국이 그 문을 더 닫은 이후로 오히려 그 다른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그런 성장률을 보이던 그런 예를 우리가 몇 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런 거를 미국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트럼프 2기 들어서서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을 닫고 그 보호무역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이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트럼프가 미국을 바꿨다기보다는 이 바뀌고 있는 미국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그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장관급 회담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을 했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라블로프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쟁 발발 3년 만에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그 두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 전부터 빠른 시일 안에 종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그 아무래도 더 드라이브를 걸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종전 관련 소식들이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봐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미국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종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의 종전에 더 가깝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현 상태에서 종전은 결국 그 러시아가 땅을 더 많이 빼앗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빠른 종전을 만약에 이렇게 추구한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반길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마냥 그 종전이라고 해서 이제 반길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그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유럽 국가들도 현재 상황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뭐 오래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별개로 좀 자체 방위군 설립을 구상을 해왔었죠. 네. 프랑스가 이제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가장 앞장서서 좀 그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유럽 입장에서도, 서유럽 입장에서도 2차 대전 이후 좀 처음으로 대륙적 차원에서의 안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유럽은 아픈 역사가 있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군사적 원조를 받았고, 또 종전 후에는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이 한 세기 동안 미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래서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또 유럽의 안보 위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이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이렇게 협상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번 유럽이 배제되는 그런 모양새로 흐르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격앙되고 어떻게 보면은 각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정상들도 모였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그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목소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럽이 어떤 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또 유럽을 좀 달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을 배제하면서 그 평화협정을 강요하진 않겠다. 이제 이렇게 좀 달래는 그런 미국의 입장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각자 나라마다 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개발해서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발표를 했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 가지로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멀쩡히 살고 있는 주민들 수백만 명을 내쫓고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이게 좀 불가능한 데 가깝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것은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른 곳에서도 좀 파나마라든가 뭐 그린란드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너무 공격적인 이런 어떤 그 대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크고 이게 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입장이 큽니다. 일단 비용상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이걸 나중에 미국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회수를 또 하려고 하게 된다면은, 그럼 또 이걸 어떻게 이제 무리한 또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만 찬성하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에는 어떤 또 대가가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너무 그 이면에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집트도 가자지구 개발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제 그런 중동의 리비에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중해 연안의 어떤 그 관광지 같이 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은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의 그 가자 주민들을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결국은 그 미국이 구상한 대로 하면 이집트로 가거나 아니면 뭐 요르단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수백만 명의 난민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책임지라 그러면 이게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륜적 차원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수백만 명이 그 살던 땅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들의 구상은, 아랍 국가들의 구상은 일단 그 가자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 위치에 그대로 살면서 하마스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그리고 어떤 그 독립적인 지원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제 서로 구성이 돼서 한 파벌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사회를 좀 건설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그 보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27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인데, 물론 이게 이상적으로는 참 좋습니다만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게 그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팔레스타인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한 지구에 그 자치정부의 그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그 자치정부도 현재로까지는 그런 안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그 금전적인 차원이라든가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모든 면에서 사실 굉장히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안도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지구촌 이야기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